근대 시는 이름보다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원래 시는 노래에 뿌리를 둔다. 고대 시가인 광조가 공인이 그렇고 신라 향가가 그렇고 고려가요가 그렇고 이조가사나 시조가 그렇다. 근대 시 이전에 시라는 말보다 노래가 강조되고 따라서 시와 노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시와 노래는 함께 움직이고 서로 넘나들며 특수한 공간을 이룬다. 시조라는 말도 시 혹은 글귀를 의미하는 시가 아니라 애를 의미하는 시이고 이때 이 애가 가락과 결합된다. 그런 점에서 시조 역시 노래를 강조한 용어이다. 시조란 당대의 가락이라는 뜻이고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이른바 유행가이다. 시조는 당대에 유행하는 가락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엔 그저 고려가요, 이른바 여요이다. 청산별곡이 그렇다. 청산별곡 앞부분입니다. 효제는 청산을 이별한 노래, 말하자면 이걸 가라는 뜻이지만 사절이었다는 과거 가정법에 속하고 그 의미는 살아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청산에 살아야 했었을 것을 하고 이해하는 노래, 근데 모두나 살아야 먹는 삶이지만 청산에 살아야 했었을 것을 그러지 못해 고생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절망은 자고 일어나 우는 새를 보며 너보다 신경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는 표현이 암시하고 전체 시를 보면 결국 청산도 포기하고 바다에 가서 살아야 될 것을 하고 이해하지만 바다도 포기한다. 야야야야성은 우령구이고 같은 나만의 반복, 응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이성훈 선생님이 참 해박하시고 진짜 많은 걸 알고 있다. 이런 걸 우리 교재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황조가 공의는 그렇듯이 이 시조라는 말에 대해서도 여기 시조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도 시조도 등단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시조에 대한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하신 분은 제가 봐서는 이 글이 처음이에요. 이 글이 시조라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시조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뭐 이거 시절가요 뭐 이렇게 뭐 시절도 때는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시절가요란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그 시절에 이른바 유행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청산별곡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이 별곡이라는 이 별자는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의 시나 부가 그게 오리지널이고 우리 조선의 시는 가리지널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별자 같은 별도 우리 해동에서 동국에서 별도로 우리 중국의 시와 별도로 우리 스타일의 시다. 그래서 별자로 알고 저는 그래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이 별자가 이별의 별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게 아마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고 이성훈 선생님이 워낙 해박하시는 맞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들이 났다. 이건 또 지금까지 제가 뭐 사실은 이 고대 가요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배워오기로는 살이 났다는 희망형으로 이건 가정행위라 그랬는데요. 희망형으로 그렇죠. 청산에 막 우리가 살아보자. 살고 싶다. 사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청유형, 희망 섞인 청유형으로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이 선생님은 과거 가정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했던 것을 하고 후회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완전 시를 반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월이 살이랐다, 청산에 살이랐다,
야 우리 사르리 살아보자, 청산에 우리 얼씨구 살아보자, 뭐 이렇게 희망 섞인 청류형 우리 같이 살자, 뭐 이렇게 대충 들어왔는데 이수영 그게 아니고 그렇게 청산에 살 것을 지금은 이제 청산에서 벗어난 거죠. 지금 이 화자가 청산에 벗어나가지고 그때 내가 청산에 살 거를 왜 이리 내가 속세에 내려왔노?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는 뜻으로 지금 이제 지금 이승훈 선생님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아따 했다 이게 가근형 어미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문식으로 이승훈 선생님이 해석한 거 아닐까요? 뭐 아따 했다 가근형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과거형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낫다 이게 사실 과거형이라는 여기에 거의 초점을 좀 못 맞췄어요. 사실 그동안에는 살아보셨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살아보자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살아보자구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살아보자구나 이렇게 보자구나를 거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시에서 넣는 수가 있거든요. 살아보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같은 법은 내나 청유형으로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의 시옷인 줄로 우리는 대충 그렇게 흘러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이는 분명히 시옷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가정법이고 살아야 할 것을 구애하는 노래다. 분명히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승훈 선생님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틀리다. 그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선생님 돌아가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참 책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이 선택했지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문율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 문율을 바로 그 논문에 그냥 오늘 딱 보니까 이 문율 그래 맞아 내가 문율을 뺐네. 논문에 바로 이승훈 선생님의 이걸 참고해서 쓰려고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것도 재밌는 글이죠. 이 부분에 앞에서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나? 다른 책에서 있었나? 물론 시라는 말은 말씀 음과 절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말씀 음과 관청 시로 되어 있었지만 이 사자가 절사 이게 전에 하게 되고 말씀드렸죠. 중국 음으로는 시하고 같다는 거예요. 시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고 절사가 붙여서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말씀은 자고 절사자가 이게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는 절사자지만 중국에서는 이게 발음이 시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고 시가 붙어가지고 우리 포엠이라는 이 시가 되었는데 따라서 이 절사자 시는 크게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게 시다, 관중시다. 관중시다. 옛날에 그 후에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으나 많은 시인들이 생각하듯이 이런 의미를 고시시각에 정리하면 이상한 해석이 된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 시를 절사고 말씀은 이 절사고 붙었다 그래서 뭐 시가 절에서 나왔다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승훈 선생님은 시를 정리한답시고 말씀은과 절사를 강조하면서 시는 은으로 된 사원이고 따라서 시는 세속을 떠난 초월적이고 신성한 부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인도 있다고 이런 해석은 상당히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게 시를 저라고 연관지어서 쓰는 책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있어요. 실제 보면 내가 어떤 책을 쓸 것 같더라. 하여튼 있어요.
대부분 그 시설은 어느 선생님 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절사고 여기서 보면 절하고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관청 시하고는 관청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155번 안에 리듬은 숨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을 갈고 이게 하는 것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옛날 시대는 이렇게 행을 좀 많이 이렇게 행이 많아요. 김소월씨 같은 경우도 뭐 보면 한 3행, 행이라 그러면 줄이죠, 그죠? 석줄 내지 넥줄이 한 연이 되고, 단락이죠. 연이 되고, 뭐 보통 그렇게 많습니다. 요즘 현대 들어서는 한 개 연이 그냥 그 행을 많이 안 띄우고 한 개 연이 뭐 7, 8행, 뭐 10행 뭐 이렇게 좀 긴 시들이 길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들을 뭐 젊은 분들은 또 좋아하겠지만 그렇게 쓰려면 우선 시를 읽을 때에 그 행을 띄우지 않고 쭉 이렇게 그러니까 연을 만들지 않고 여러 행일이 있을 때는요 시가 쉽게 읽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미가 쭉 읽혀야 되고 거기에 반복 구조나 그런 것들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줘야 기능이 되지. 그게 시가 딱딱한 글도 짜기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딱딱하게 적어놓으면은 이 의미 전달도 잘 안 되면서 읽기도 까다로운 시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연을 안 나누고 뭐 7, 8행씩 10행씩 쭉 내려가면 누가 그걸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시가 길 때는 시가 연이 길 때는요 반복 구조라든지 음률이 부드럽게 이렇게 연관지어서 그다음에 읽는 사람이 아주 쉬운 시 물론 일부러 골차게 쓰신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행을 띄울 때는 일반적으로 호흡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자로 하여금 이 호흡을 한 템포 쉬었다 들어가면서 오히려 강조되기도 하고 또 생각 독자가 어떤 뜸을 들여서 생각을 여유도 주는 뭐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영 선생님 시는 이름을 숨기리라 이거 주십시오. 시는 일정한 물이 오면 흰다리를 두고 창문은 흰다리 없이 계속 진행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다음은 흰다리의 보기. 손발이 시린 날을 얘기를 쓴다. 무릎까지 시려오면 한지를 쓴다. 붙이지 못할 긴 사연. 작은 이 가슴마저 시려드는 반면 등자 없는 한 줄의 시를 찾아 나서니 사람아 눈만 펴는 사람 6월에도 녹지 않는 이 마음 어쩌네 눈물 솟고 내 이름 어쩌네. 더 읽어야 됩니까? 네. 이 시의 앞부분을 3문으로 표기하면 이렇다. 손발이 시린 날은 이들이 쓴다. 그리고 무릎까지 시려오면 붙이지 못한 긴 사연은 편지를 쓴다. 그러나 이완주는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왜 힘을 갈아가며 표기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리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리듬이 함축하는 의미 때문이다. 손발이 시린 날은 일기를 쓴다는 문장을 읽는 경우와 손발이 시린 날은 일기를 쓴다는 시를 읽는 경우 무엇이 다른가? 전자의 경우 우리는 중간에 쉬지 않고 비슷한 속도로 리듬 없이 계속 읽어나간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를 보면 이승훈 선생님은 나를 설명한 게 있지만 그런 사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봐서 이제 시를 뭐 손발이 시린 날은 일기를 쓴다. 여기하고 행을 하나 띄웠잖아요. 행을 하나 띄워서 예를 바꿨죠. 행을 띄우고 그다음에 무릎까지 시려오면 편지를 쓴다. 붙이지 못한
긴 사연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선생님은 이제 이성훈 선생님은 여기를 붙여 써도 되는데 일부러 행을 띄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굳이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는 여기서 중국에 볼 거는 이연, 그러니까요 무릎이 이제 점진적으로 가잖아요. 제일 처음에 손발이 시리고, 그죠? 손발, 그 다음에 좀 위로 오죠. 무릎 시리고, 그 다음에 가슴이 시려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소한 데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손발이 시리고, 무릎 시리고, 가슴 시리고. 처음에는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뭐 유한진 선생이 일기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걸 따질 이유는 없고요. 일기를 안 쓰는 분이 뭐 일시이라고 충분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기, 그 다음에는 편지, 그 다음에는 임자는 한 줄에 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는 거죠. 임자 없는 게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 행에 보면 사실은 의미가 도치가 되어 있어요. 붙이지 못할 긴 사연을 담은 편지를 쓴다.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순을 보면 편지가 쓴다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무릎까지 시려오면 붙이지 못할 긴 사연이 담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지를 쓴다, 붙이지 못한 긴 사연,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를 처음부터 꼭 좋지 않은 시키더라도 시를 다 써놓고 이 시가 좀 밍밍하다 이러면 무조건 도치시키 보는 거예요. 도치시키 보고,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거, 접속사 같은 거 잘라보고, 그 다음에 행도 바꿔보고, 그럼 시가 훨씬 더 우리 칼국수 할 때 달리기 생기듯이 자꾸 치대면 달리기 생깁니다. 시도 치대면 달리기 생깁니다. 이런 느낌. 여기서 또 하나 눈길이 보면 사람아 듣는 되는 사람아, 이게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지금 앞에 1, 2, 3년은 이거는 시가 도입하기 위한 세설이죠. 뭐 일기 쓰고 편지 쓰고 뭐 시를 찾아 읽고 종류치 않아요. 사실 그 의미도. 근데 이거는 이 사람아 그다음에는 내 이름을 어쩌든 이거를 하기 위한 도입에 끌어오고, 사람아 등만 되는 사람, 이것도 설정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유한진 선생한테 뭐 등만 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중요치 않아요. 시적 구성을 그런 걸 가져.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정문을 하나 그리는데, 내가 정문을 그리는데 바나나를 그립니다. 우리 집 바나나 있던 어떤 중요치 않아요. 바나나 있다 생각하고 그냥 넣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하고는 전혀 시하고는 다르다. 자꾸 사실만 자꾸 쓰려고 하는데, 그럼 시가 달력도 없어지고 재미 없어지고. 시는 설정이고 분위기, 시는 이미지고 그냥 분위기. 6월에도 녹지 않는 이 마음을 어려 있다는 거죠. 문무 스리꽃, 치 이제 얘기 들어가는 건데, 이런 꽃이 있나 봐요. 스리꽃이. 일단 치십시다. 시에 보니까 시 제목이 스리꽃. 윤모라는 거는 원래가 어른 육각형이 거죠. 근데 이 서리꽃이 실제로 있는 꽃인지 안 그러면 유리의 성에 아니에요. 우리가 성에 맞는 것 같은데. 관념화시킨 우리가 관념으로 만드는 꽃인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네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성애를 몰랐다고 쳐도 뭐 이 시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시이 있는데
시험 안 나오면 전혀 관계가 없겠죠. 그죠? 다만 알고 있으면 더 깊이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내 이름을 듣죠. 내 이름이 나오잖아요. 내 이름이 유모 스리꽃 의미하는 건지 유모 스리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 유모 스리꽃 근데 나를 어쩔 일이 하자고 내 이름을 어쩔 일이 그렇게 이해돼요. 이 부분은 상고대 예, 강원도 이제 고산이면 5월에도 이제 한 번씩 눈이 아니고 이제 너무 추워서 차리꽃이 피고 이런 소설.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6월에도 있는 서리를 보면 그 서리나 예를 들어서 얼음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예, 그 서리빨이라고 그러죠. 서리빨. 서리빨이 가능성이 많겠네요. 서리빨은 육각형으로 이렇게 솟아나거든요. 그런 서리빨을 보면서 그 내 이름을 어찔래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가 참 정감 있게 참 멋지게 쓰진 이 사진이 이완진 선생님 사진입니까? 그 내이름이라고 중국 사람들 신선자가 장화랑 동일한 거 아닌가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이제 이거는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사람아 등만 된 사람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시라는 게 다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읽어도 되는 게 시인데 사람아 떡만 되는 사람아 이런 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 월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떡만 뺀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굴 탐험 이런 거 하러 가면 한 사람 뒤에 쭉 따라가잖아요. 동굴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일렬로 쭉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앞 사람이 떡만 보이잖아요. 떡만 그런 걸 갖다가 의미했을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가 그 6월에도 이제 얼음이 있거나 뭐 그렇다면 동굴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굴 앞사람 등만 이렇게 봐, 뭐 예를 들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 유한진 선생이 이제 좀 사랑하는 어떤 그리운 남자가 있을 수 남자입니까? 유한진 선생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그 유한진 선생이 뭐 그리웠던 남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안 그랬지만 이유가 시적 상상이니까요. 그걸 의미했을 때 그거는 의미 맞다. 이게 뭐 무슨 답을 맞추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어찔래? 이 말은 내 마음을 어찔래?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그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간 부분에 이제 뭐 정영시, 자유시, 아까 좀 전에 제가 율격, 가군 뭐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율격은 흔히 음수율, 음보율로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율격은 시가 가로를 따지는 거예요. 가로. 한 행에서 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율이에요. 우는 세로로 1행의 끝이 뭐 단데 2행의 끝은 나고 이렇게 세로로 따지는 거예요. 3행의 끝. 그 다음에 1행의 첫 글자가 간데 2행의 첫 글자가 각이다. 가가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세로로 시의 세로로 따지는 게 율이고 한 행의 가로로 따지는 게 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따지는 게 율이고 세로 따지는 게 운이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우리 사행시 짓기 할 때
오늘 띠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번에 그 어제 청마 가지고 사이즈 집계를 했대요. 오늘 그 청마 기념관을 제가 잠깐 가봤습니다. 어제 청마를 가지고 사이즈 집계를 공모를 해서 뭐 당선자기 이렇게 그 시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너로 해서 걸어놨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게 이런 그 문이라는 거죠. 예, 그 문이라는 제 이런 문, 그 새로 된 문이라는 거. 그 앞에 있는 거를 갖다가 문이라고 하고 머리 주자 문이라고 하고 끝나는 거리 맞출 때 여기 있어요. 우리가 랩 같은 거 할 때 끝을 많이 맞출 거 아니에요. 랩은 끝을 많이 맞추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 갔었어 이렇게 끝을 많이 맞추죠. 이제 그 끝자를 맞추는 이걸 갖다가 가군이 중간 허리를 이렇게 비슷하게 허리를 비슷하게 그 행위 사이로 요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오늘 요걸 읽으면서 제가 논문에 찍어내야겠다. 이런 그 음식이 음식은 글자 3434, 3543은 글자를 음보는 소리의 마디 이런 분야, 이런 분야 그 마디 소리의 마디를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책에 말할 쿠바의 시가 있는데요. 시 참 멋있습니다. 나는 쿠바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져보고 싶고 모든 걸 느끼고 싶고 그런 모든 걸 하고 싶다. 간단한 시인데요. 저도 책에 말을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대단하신 분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윤동주 선생님 팔복은 전에 한 번 제가 소개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자유시에도 이제 운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유시에도 운이 있다. 자유시에도 운이 있습니다. 뭐, 자유시는 자유니까 운을 맞춰서 지을 수도 있고, 운을 안 맞춰서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리듬감을 살려서 지을 수도 있고, 전혀 리듬감 어디 지을 수도 있고, 산문시인대로 지을 수도 있고, 자유니까. 김소월의 칠 많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16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정영시의 경우도 우리 시에는 마음 현상은 없고 문대진 행동선한 나만이 된다. 윤동주의 대표작 서시가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것은 무슨 사상의 깊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음악성 때문이고 그것도 두음과 요음의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주가 참 사랑을 많이 받죠. 문학적으로 보면 윤동주 선생의 시가 크게 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 윤동주 시입니다. 이 인물은 너무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말하기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164페이지 누구에 맞춰입니다. 시든 소설이든 문화든 결국 말하기 양식이에요. 결국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를 이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시 속에서 누가 어떤 목소리로 다르든가가 중요하다. 시로 대해서는 화자와 의조로 봅니다. 화자로 번역되는 벗어나는 원래 모대 히라크 벗어나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죠? 최근에 많이 씁니다. 아주 그 영화와 관련해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원래 모대 히라크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썼던 마스크, 이 마스크를 가면 그거를 벗어나는 우리 말로는 달을 의미합니다. 영어의 사람, 벗어는 사람들 역시 이런 어원을 같이 지닌다는 거죠. 시의 경우 시인이 말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특히 현대에 오면 시인은 시 속에서 다른 이의 연구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달을 쓰고 말하기 때문에 시인이 아니라 벗어나라는 말을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말할 때
한편의 시는 극적 구조나 긴장을 드러냅니다. 근대 시에서는 시인이 직접 자신의 정서나 관념을 논하지만 현대에 오면 시와 일상생활이 분리되고 단절되고 이른바 자율성 이야기가 강조되고 시의 화자, 서술화가 나오는 것도 이런 사정과 관계됩니다. 말하기의 양식으로 작품을 인식한다는 것은 요컨대 화자가 누구이며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 살피는 일과 통한다. 대체로 화자는 작품 속에 인물이나 사물, 작품 밖의 독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표현한다.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화자의 말은 네 갈래로 이렇게 분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가 드러나는 수기나 수필이나 편지, 서강문.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 이내는 틀림이 없으나 그 외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가 내세운 어떤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말하는 김소월이라는 신식 교육을 받은 평안도 청년이 아니라 저를 냈습니다. 그 진달래꽃에서 이야기하는 화자는 과거에 엽기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의본에 드립니다. 이 시에 대해서는 지금 이성훈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고의본에 드리우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식 교육을 받은 김소울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여성입니다. 여성이요. 결국 그 여성이 말하는 것은 그럼 그 여성은 결국 김소울의 벗어나다. 가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성훈 선생님은 진달래꽃에서 말없이 본에 드리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성이다. 그렇게 지금 이성훈 선생님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를 갖다가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매일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수십 번은 읽지 않았겠습니까? 읽어오면서 한 번이라도 이 시의 화자가 지금 이제 이성훈 선생님은 여자라는 거죠. 나는 이 시의 화자가 여자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나는 이 시의 화자가 남자다. 난 여성스러운 남자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이 시의 화자가. 근데 이성훈 선생님은 이 시의 화자가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여성이다. 지금 이성훈 화자 선생님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대로 이성훈 선생님 어쨌거나 그런 거를 여성적인 아주 여성적인 남성이든지 안 그러면 여성이든지 간에 그렇게 말하다가 이 꼴로 김소울이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그는 김소울에 벗어나다. 김소울이 벗어나를 내세워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두 가지 이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자의 목소리와 더불어 저자의 목소리와 더불어 남의 목소리가 직접 인용됩니다. 남의 목소리는 마음도 속에 들어가거나 대화가 삽입되는 소설 같은 지금 소설입니다. 전에 남의 목소리만 직접 인용되는 것. 남의 목소리. 3번, 4번은 소설 기록이고, 그리고 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번, 2번. 1번은 또 시가 없죠. 그죠? 수기나 수필이고, 시는 결국 2번이다. 그런 뜻이에요. 벗어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시에 주로 첫사랑이 주로 야한 시를 썼다. 그럼 저 사람은 이런 시를 썼으면 야하구나. 그 생각은 완전히 넌센스적인 생각이거든요. 결국 시에서 말하는 벗어나고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시를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은 전혀 이문학적이지 못한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문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161페이지에 엄마의 누나야가 다시 나오고 어조 한 읽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실론에서 최초로 어조를 강조한 이론가는 니처즈라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어조는 청자에 대한 화자를 표현하고 청자에 대해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반영한다. 어조를 좀 더 복잡하게 정의하면 정의한 이런가는 바흐친이다. 바흐친이라는 분은 논문이나 이런 데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시의 이론가로서. 앞에 니처즈는 제가 이름을 좀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바흐친은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분 뭐 책이나 이런 거 보진 않았지만 그에 의하면 어조 혹은 억양은 두 방향을 지향하며 하나는 청자를 동반한 관찰자를 이기고 다른 하나는 언술 속의 대상을 제3의 살아있는 참여자를 이기고 이때 어조는 이 대상을 비난하거나 위로하고 혹은 낮춰서 평가하거나 높이 평가하고 낮춰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고 묵차다가 띄워주거나 요컨대 말하는 방식은 말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 청자에 대한 관계, 청자의 사회적 구조, 시선, 감성에 대한 화자의 지식을 드러낸다. 결국은 아무리 퍼스널을 통해서 화자를 통해서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은 결국 작가의 어떤 그런 감성 지성에 대한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화자가 그의 목소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의 목소리 어조를 동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조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누구의 목소리로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시를 쓸 것인가를 언제 결정해 참 재미있는 말. 누구의 목소리, 그러니까 퍼스널을 어떤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쓰려고 하면,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개구장이 시절에 물속에서 뛰어놀고 그렇게 장난치는 그 시절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뭐 예를 들면 이게 현 시점에서 그 시절로 회고하던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회고하는 양식을 쓸 것인지 그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과거의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쭉 나갈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퍼스널을 실어서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형상을 할 겁니다. 뭐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여성적인 목소리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의존을 택할 겁니다. 그런 것도 목소리 중요하지 그런 것이. 그렇다 특히 의존 중에서는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높임말, 높임말로 뜻이지. 입니다, 씁니다. 이 높임말이 그것처럼 그것처럼 할 건지, 그러면은 높임말처럼 할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설정이다 결국은. 이 김소리 엄마의 누나를 옛날에 했었고 이 엄마의 누나를 가지고 우리가 패러디를 했었는데 박명수 선생님의 패러디가 아주 좋았어요. 이 시의 결국 화자는 김소리 아니라 어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화자의 목소리고 어조 때문입니다. 이 화자의 목소리는 어린이의 목소리고 따라서 이 시는 김소리라는 어른의 목소리가 어린이 목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하자면 김소리 과거로 대행해서 어린이가 되어 말하기 때문에 어조의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과연 이 시에서 누가 말하는가? 물론 김소리 말하지만 그는 어린 아이의 탈을 쓰고 말하기 때문에 그는 어른이면서 동시에 어린이라는 어조의 이중성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이런 아이들은 김소월의 심리적 갈등, 양가성을 하죠. 또한 이 아이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고 그런 점에서 그의 모성지향성을 하죠. 약간 모성지향성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죠? 엄마의 누나의 모성지향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의조에 의해 그가 지향하는 강변은 엄마이고 누나이고 자연이고 모성이 됩니다. 그것이 강변 자체가 강변에 살자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이 시를 설명할 때 이 시는 엄마야 누나야는 설정이고 이 시가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강변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아빠 형 골목 도시가 상징하는 문명 사회를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 아빠 형 이런 골목 도시 남성적인 사회 그런 것보다는 강변은 엄마이고 누나이고 자연이고 자연은 모성하고 계수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설정되어 있다. 그런 거죠. 다음은 저 의견은 광문 수들이 이들과는 처음 접하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머라카노 저강동 기슭에서 이 머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성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렸어. 머라카노 썩어서 동화가 뜨던 사가 내리는 하지를 말자 인연은 갈같이 들리는 거라. 머라카노 이히 붙자라 이만 들어버리고 오냐 이성 아니면 저승이라고 갈같이 들리는 거라. 머라카노 저승 갈기스에서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렸어. 이 시의 경우 화자는 경상도 말시로 의도를 말하고 이런 의도는 억양과 관계가 됩니다. 경상도 말시는 억양이 강하고 따라 이런 강한 억양은 죽음이라는 일상과 이별에는 주제와 대조적인 모임 대조와 의조의 알레는 적당히 말합니다. 즉 이 주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강이 이렇게 구획을 지어놓는 거죠. 그럼 말도 잘 통하지 않아요. 말을 통하지 않는 이제 강이 있으니까요. 말을 통하지 않는 오히려 이 뭐라 그럴까 양가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저쪽은 강이 건너 이쪽은 강이 있죠. 그러면서 말이 안 들리니까 이 반복하는 거예요. 머라카노 반복하죠. 말이 안 들리니까 이 반복은 뭡니까? 반복은 운율이죠, 그죠? 네, 반복은 운율입니다. 반복이 중요하죠. 그런 행도 반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성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삶과 죽음의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철학적인 삶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이야기는 이 경상도 극양이 니 뭐라카노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픈 어조로 이야기해 삶과 죽음이라면 슬픈 어조 많이 하는 것은 뭐 한탄조라든지 또는 애절한 조로 이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니 뭐라카노 오냐 있냐 이라고 있으니 이게 말하는 주제하고 그 어조가 따로 나온다. 그게 아이러니고 그게 이 시리도 긴장하는 데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슬프요. 그렇죠. 맞아. 이게 뭐라 그러지? 요즘 그런 거 중요하죠. 드라마에서도 아주 가슴 아픈 장면을 아주 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김도 안 나는 게 더 뜨겁다고 그런 말도 있듯이. 감정을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들이, 이건 절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아이러니적으로 그래가는 모습이 정말 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강이 있던 어떤 중요치 않아요. 강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설정. 그냥 설정이라 무척 안 하죠. 연극할 때 무대를 세팅하는 거죠. 시도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도시가 좀 찾자는 거는 좀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갖다 놓고 이별한 적도 없는데 그냥 가슴 앞에 이별한 사람을 갖다 놓고 슬프다 슬프도 안 한다 슬프다 그러고 다 설정이에요. 시라는 좀 과하죠. 그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성수님의 산문시가 읽어보겠습니다. 168대 이승훈 선생님의 철학이나 산문인데 올겨울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진눈개비 7월 오전 난 택시 타고 공항 터미널로 가고 있었다. 그날 제주에서 제주대 대학원 박사 논문 심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사 옆에 앉고 그는 50대로 보이는 남자 공항 터미널로 가면서 그가 그 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난 검은 바바리를 걸치고 낡은 단체 가방을 무릎에 놓고 있었다. 글쎄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기사 말 철학하는 사람 같군요. 네? 철학이요? 왜 있잖아요. 통수도 보고 예언도 하는 철학 말입니다. 사실 시가 어렵지가 않아요. 시는 어렵지는 않고 이 철학이 이렇게 통수 점이나 치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비꼰다 그럴까 꼬집는다 그럴까 그렇게 이제 그런 장면을 쓰는데 내용들은 사실 보면 좀 속도합니다. 이 시편은 내가 안 읽어봤으면 이 뒤에 지금 이성우 선생님 자신의 시를 하고 있는 그런 걸 안 읽어봤는데 제주에서 제주대 대학원 박사 논문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무슨 그 사람이 제주대 대학원 박사 논문 심사 지자랑하는 이런 색깔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승우 선생님이 그걸 모르고 일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걸 왜 넣었을까? 이렇게 아이러니가 좀 있어요. 쓸데없는. 우리가 쓸데없어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정나라는 대학을 좀 땡기다 하면 지자랑하네. 예를 제가 썼다면 제가 그러면 지자랑 멋있고 너무 심사하는 걸 시에다 쓰고 이러겠지만 이승훈 선생님 정도 되면 이런 게 지자랑이 충분히 아닐 수 있거든요. 그거 봤을 때 그 지자랑 말고 왜 썼을까? 이런 게 아이러니 할 수 있다. 이런 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조금씩은 여기도 리듬이 있어요. 운율이 있진 않아요. 리듬은 있습니다. 있었다, 그 대문이다, 콤마도 잘 찍어주거든. 사무실들은 콤마나 맞은 거를 찍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거든. 정규기능 수능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는데 콤마나 맞은 걸 잘 안 찍죠. 이걸 찍었죠. 어느 정도는 가는 거예요. 어쨌든 사무실 하더라도 나름 리듬감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보면 첫 문장을 짧게 가져오죠. 이런 것도 익혀두죠. 올겨울에 일이 있었다. 짧게 가죠. 수필에서도 보통 그런 경우 많죠. 첫 문장은 더 짧게 가죠. 첫 문장 길게서는 좀 내려가. 시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건 본들만 하겠죠. 철학을 꼬집어서 하는데 아주 가볍게 보였습니다. 오늘 그러면 봅시다. 끝났고요. 3부 이거는 제3부 행태에 대한 자문주가 제9강 이야기시의 유형 이거는 9월달에 그죠? 추석 쉬고 여기 새로 오신 말씀드리겠지만은 등단도 예약될 거 있으면 빨리 등단하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은 등단할 때 등단지는 가급적이면 정통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아요. 부산 경남 지역 있는데 좀 작은
역사 문단이라고 아주 역사 깊고 좋아요. 그거 하시는 그 선생님 돌아가시죠. 그렇지만 그게 역사가 깊고 전통이 깊습니다. 건강하신 교사가 있으면 저한테 문자만 주시면 제가 시도 도와드리고 건강하게 좀 좋아요. 그냥 먹는 햇볕 가가실 분들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사실은 이 스케줄대로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케줄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딱 약속되어 있는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약속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장소를 무시를 해서 그런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우리 방학이니까 별도로 강의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 했을 경우에 정말 1년간 해서 별도로 하고 좋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간 동안은 요 스케줄대로 할 때 우리 톡에 올린 스케줄대로 할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김영호의 시가 있는 오후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금 부족했는데 8월 되고 그 사이에 톡을 주세요. 그런 사이에 시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묘 이가림. 제가 이가림으로 성묘를 참 좋아합니다. 전통적인 한국 전통 서정 시의 그 분위기와 틀이 그대로 있다. 김소월 선생님이나 정지용 선생님의 느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느끼는 우리가 월드 선생님도 남성 참 좋은데 이 이가림의 성명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언제부터 이 인거물 같은 교육이 성민 가슴 속에 웅거리기 시작했을까. 지난 여름 내내 앓던 동산 더 이상 들을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웅거리던 사랑의 길 깜깜한 불만 안에 나 혼자 함께 안고 빗물고 흙물어도 정말 익어가는 것들 이제 알라리 쏟아놓아라. 마음이 새파란 10년 하늘이 들어와 나는 뻔을 향해 보게 했습니다. 온몸을 휩싸고보니 저지러운 편한 잊지 못해 나 스스로 껍질을 벗습니다. 나 살아가느며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선의 슬픔을 그대의 힘에 담아주소서. 역시 이가림 선생은 1940년 이거 뭐 사랑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마지막 이유는 그죠? 사랑하는 이유. 이게 뭐 사랑하는 진짜 이 시에서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 비상적인 생각이다. 언제부터 이 인글불이 큰 알불 우리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알불 우리 어머니는 이 불을 갖다가 융불이라고 그렇게 우리 이걸 타오르는 그런 불을 말하는 그 이제 나무가 불이 확 되고 나서 벌겋게 된 숯처럼 그러니까 숯이 아니고 벌겋게 돼 있죠. 그 상태. 당장에 타고 난 다음에 딱 타고 나서 나무 핸들은 없어지고 그걸 이제 물을 부으면 까맣게 숯이 되죠. 그렇게 이제 그 물을 붙이면 까맣게 숯이 되는데 물 붓기 전에 그 불 이글 타오르는 그러니까 이제 인글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염이 이리 안 오르고 이글이글 이렇죠. 나무는 이 불이 타오르는 게 이 불꽃이 이리지만 인글불만 모아 놓으면 이글이글 이렇게 이제
열기가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라 이렇게 합니다. 저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인물불. 요새 사람들은 쉽게 알고 있는 그 그리움이 인글불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름을 좀 하겠고 그 그리움이 진짜 뜨거웠다. 여름 내내 알았고 사실 여름 내내 알았던 몸살 이런 그런 가사 선호사 꽃물은 거기 보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뭐 내가 이걸 갖다가 참고해서 쓴 건 아닌데 좋아하던 시 속에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이미지. 여름 내내 그 북어처럼 말라가지고 어쩌고 하는 선호사 꽃물은 그걸 가지고 전부 시조가사 공모전에서 일반부 대상을 받았어요. 그게 한 10년쯤 된가요? 10년쯤 된가요? 그때 당시 상금으로 150만 원 수표를 주고 집사람은 나랑 다 일하는데 지금은 따지면 그건 한 배 정도 한 300 정도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집사람한테 수표를 딱 줬다니까요. 아, 아까워라. 그리고 그날 상을 이제 받으러 가는데 이 상이가 전국 그 상인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부산에 좀 김강호 형이라고 내가 자기들 좀 좋아하시고 그 형하고 자 루이스 갔어요. 수표를 챙기고 값을 주고 그날 점심은 아버지가 사고 나는 공짜로 먹고 수표를 집안 갖다 그 선사 공유시 그 가사 좋습니다. 돌릴게요. 뭐 시는 참 좋죠, 그지? 시가 여기서 보면 이 가운데 보면 두 행으로 된 연이 하나 있죠, 그죠? 무한히 새파란 신년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강한 행을 보고 있습니다. 이 행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까 그 유한진 선생의 그 시 보면 딱 이 부분이 나오죠. 사람아 등만 보는 사람. 그 행하고 이하고 같은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거를 딱 두고 반전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연에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큰 템포 시간을 여기에 딱 물론 그 성유가 무거워서 뭐 숙이지만 하늘이 두려워 숙이고 이렇게 시적 표현을 했죠. 했는데 다른 거는 삼행, 오행, 뭐 사행 이렇게 딱 유행을 했죠. 아까 유한진 선생 시도 보라. 딱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그걸 몸에 익히시고 그런 시에 그 지난번 그 청남선 거기도 보면 이렇게 유행으로 되는 기질은 없지만 전후가 이렇게 딱 대비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제는 아니죠. 나만 이길 것 같다고 뭐라. 그러니까 기승전결할 때 이 전이라고 보면 이 무반으로 분명을 하는 변속기 그렇지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그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게임에서 그 여자 배구 선수 중에 클러치 문제가 있습니다. 양효진도 클러치인가 여자 배구가 클러치라는 거는 클러치 그 별명을 쓰는 이유는 게임의 흐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게임 체인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바로 클러치고 게임 체인지 완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클러치 딱 넣는 건데 기아 일단 딱 넣는 거예요. 보이죠? 뒤에 김선태 씨 공원 이야기 그리는데요.
이거는 남자 시니까 남자 그룹이 있습니다. 아까 뒤에는 좀 약간 여성적인 분위기가 좀 나지만 뭐 홍어 여기는 뭐 홍어 수컷을 낳는 데야 홍어 암컷을 미끼로 쓰면 직방이지요. 각 잡은 암컷을 실로 묶어 도로 바닷물 속에 집어넣으면 수컷이 암컷의 아랫도리에 달라붙어 그대로 따라 올라오지요. 대롱 모양의 수컷 거시기는 두 개인데 희한하게도 가시들이 촘촘 박혀 있어 발버둥 쳐도 잘 안 빠진다는 말씀. 그야말로 거시기 물린 셈입니다. 그렇게 해종일 수컷을 낳다 보면 아랫도리가 너덜너덜해진 암컷은 그만 기진하여 죽고 만다는 뜻이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재밌는 이 생태는 별건 아니에요. 시가 이렇게 쉬울 수도 있다. 정도는 충분히 쉬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그 약간 이런 뭐 사실은 생선에 뭐 이렇게 암컷수도 이야기 할 것도 없지만 이거 정의 선생님 문정이. 네. 예. 또는 그 법설을 쓰신 오탁반.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인데 정의 선생님은 여성입니다. 여성은 좀 약간 성적인 게 쓰고 남자들이 좀 성적인 게 쓰고 성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허수민 선생님이 귀찮은 가고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귀찮은 가고 나는 말이네. 고양이나 밤나무가 있는데 밤꽃이 짙게 보이는데 귀찮은 가고 나는 내 속에 들어온 너를 아직도 버리는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 스til이 그러니까 아주 재밌죠. 박근 선생님도 복식이라고 아따 동네 주민들 나보시니 제가 좀 선들고 아따 우리 동네 족대도 있어. 그런 시도 많습니다. 이 홍어 이야기도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재밌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이게 이제 홍어이라면 이 시가 시간이 나요. 오랫동안 시간이 납니다. 수컷 낳는데 암컷을 하나 잡아가지고 넣으면 그 금방 막 이 수컷이 붙어가지고 그냥 같이 따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혹시 또 다른 뭐 좋아하는 시나 있으면 한번 저 우리 카톡방에 탈의 난초 한규주 선생님 탈의 난초 시 보셨어요? 네. 탈의 난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꼭 명식 선생님이 있으면 탈의 난초를 제가 이기 못했습니다. 탈의 난초 옥명수 그때 7일이 뛰어왔죠. 7일이 뛰어왔다는 거예요. 뛰어왔다 이런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그때 7일이 뛰었다, 열흘이 왔다 이래도 되는데 그때 이때인지 어쨌든 시인 그때라고 해요. 그때 7일이 뛰어왔다는 거예요. 인동등굴 넘칠넘칠도 네 글자 이전이 있고 인동등굴도 등굴 글자들도 다 비슷한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등굴 넘칠 이렇게 반복 구조가 좋습니다. 건너간 울타리 맷꽃이 보라로 피어나고 비와 바람 건물이 뒤집을 때 이때다. 그때하고 이때하고 또 나타나죠. 네. 위에는 그때가 한 100년 그때 있는 밑에는 이때다. 딱 행을 바꿨죠. 세 글자만 행을 바꿔가지고 이런 것들도 아까 이야기한 그 이승우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다 하고 강조하는 거죠. 성장 단계를 발등을 크게 하고
집 뒷마당에 어려움차보다 낫구나. 하늘을 향하여 고운 꽃대 올려 타래 피우고 이 타래 난초를 타래를 반복시켰습니다. 반복시켜서 아까 위에 넘쳐라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타래가 피어오르는 제비 새끼 무리의 꽃들을 봐. 이런 거꼭 반드시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내한테 말할 수도 있고, 실제 법이 그렇습니다. 내가 의조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새벽 잠결에 죽었던 아이, 치마 입고 뛰어오던 마당 두고 이별의 발길은 쉽지 않아서 엄마는 영혼을 잡고 엄마 아빠가 두 손 모으고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어쩌다 여기도 새 인들 말 듣고 행을 띄었습니다. 육친을 벗어나요. 다니던 꽃들을 타고 타래에 뛰어오고 타래가 또 나옵니다. 그걸 나옵니다. 남자의 하늘것이 만장도 타래 만장 타래가 많이 반복되네요. 좋습니다. 반복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거 이런 아이 죽은 아이 이런 전설이 뭐 좀 있나요? 아니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타래 난초가 그런 죽음하고 관련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네. 그 무덤 옆에, 묘소 옆에 이런 데 많이 피고, 논두개라든지, 마당이라든지. 그 무덤. 예, 그래서 그 죽음을 한번 끼워 넣었어요. 이런 설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다가 죽었다고 해놨잖아요. 그건 또 어떤 좀 억지 같긴 하지만, 그 양달석 화가 그 그림 그리다가 일어서가지고 넘어져갖고 애가 죽은 게 있거든요. 그게 또 생각이 나서 자다가 죽었다고 해보자. 설정이죠. 네, 설정은 웬만하면 좋죠. 아까 제가 설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장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장기를 양달 사고 주고 일반 독자들이 몰라도 예,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시간 몇 대입니까? 네. 22대이네. 네. 빈 것까지 빼면 23대이네. 이 시간 우리 정말 문영에서 올라온 다른 시간 2시간이 시간이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개인적으로 없기 때문에 야릇이 이해했습니다. 매미성이 오는 중이네요. 매미성이 그게 나왔죠. 시가 있는 오후에. 그죠? 글씨 잘 됐습니다. 이 직업적으로 하세요. 저한테 카톡을 주시고. 그래. 그러다고 이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는 시가 쉽게 되면 재밌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쉽게 되면 절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는 쓰면 감성도 풍부해지고요. 수필을 쓰면 사람 참 이 인생적인 면에서 상당히 안정이 되고 좋아집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특히 감성도 좋아지고 글도 좋아지고 풍부해지고 그렇습니다. 시를 그리게 되면 또 영화에 그리게 되고 음악을 그리게 되면 예술이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음악 잘하는 사람이 시도 잘 쓰고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신삼남님 무슨 말씀 해주시면 초반이 맞나요? 첫자 중에 첫 따라왔어요.
삼남선생님 이번에 회장님 이번에 저 뭐야 액자 참여하실 거죠? 예. 예? 이 설명 한두개 써놨는데 한두 개 저한테 주세요. 좀더 제가 만져보고 그래 만져보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오늘 그저 윤윤주 선생님 그 이번에 액자 참여해야 됩니다. 예? 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첫 번째는 시를 했으면 좋겠고 죽어도 시가 없다. 그러면 시조를 시로 바꾸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시조 아닌 것처럼. 그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수필을 시로 쓰고 시조를 바꾸기도 하고 또 뭐 가사를 시조로 바꾸기도 하고 시조하고 시는 제가 많이 바꿨어요. 제 작품 속에. 생각을 하면 이 학년제가 정말 기념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로 하는 게 있고 시조를 보내주시면 마음에 드는 시조를 보내주시면 제가 자연스럽게 시조의 그 느낌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유시 같게 이렇게 조금 해서 그건 행만 이렇게 띄워주면 되거든요. 아까 이게 세 글자로 돼 행 바꾸는 거 보셨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아까 타에 맞춰서 이때다 하고 행을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 바꾸기만 딱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자유시 처럼 됩니다. 우리 윤흥용 선생님은 뭐 작품 활동 그래 열심히 하시니까 그 중에는 저하고 인원해서 하나 골라가지고 그렇게 액자 하시면 되고, 예? 한교철 선생님은 이번 주말에 야생화 속에서 하나 고르시고, 우리 월계 선생님도 야생화 속에 하나 고르시고, 우리 고한희 선생님도 하나 하시고, 우리 선생님 하나 하시고, 제가요, 지금 마스크도 쓰고 있고, 제가 참 눈산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잘 세감을 따고 보입니다. 신미경 선생님, 경연주 선생님, 경연주 선생님 시 좋으시던데요. 그러니까 조금 손질해가지고 제가 저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저는 아닙니다. 지금 뭐야 헌현 선생님, 제가 옛날부터 인상이 참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꽃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름을 잘 알아요. 근데 사람은 이름을 잘 몰라요. 문상이 특히 이 여자분은 제가 눈을 이렇게 잘 못 맞추시기 때문에 어떤 그 옷만 바꿔 입으면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목 야름을 보거든요. 그래서 옷만 바꿔 입으면 몰라요. 그냥 물론 이제 한 10번 이상 만나면 알겠죠. 정현주 선생님이시고 신미경 선생님 그렇게 다 잘 되고 있고 우리 선생님 윤경아 선생님 시 감각도 좋고 이런데 그럼 다 듣던데 둘, 넷, 여섯, 여덟, 열하나 그 다음에 정기숙 선생하고 안정열 쌤, 반미숙 쌤, 또 반미숙 쌤, 박미숙 선생 홍춘 쌤. 나는 안 해도 되겠네. 아니 왜냐면 청와기념관에서 두세 개, 이 정도 생각, 한두 개 생각하더라고. 한 5개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혹시 못 알아면 나도 뭐 하나 이래 하려고 그러면 그럼 작품 하나씩 내면 되겠네요. 시아제는요 이번에 참 아까 좀 느껴진 분이 계시구나. 이 액자를 이만하게 만듭니다. 시와 액자를 만드는데 시화를 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붓으로 이렇게 쓰는 게 있고 붓으로 그리고 붓으로 쓰는 방식이 있고 그런 비용도 비싸요. 글 쓰는 게 참 힘듭니다. 아시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글이 틀리면 떼야 글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진 그래픽으로 액자를 만들어서 시하고 시 제목 쓰고 이름 쓰고 시 들어가고
이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우리 강규출 생각하는 거는 야생화 같은 그 야생화 사진을 배경으로 한 건 멋지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그래 해서 시화를 순회 전시를 합니다. 시청에도 전시를 할 거고요. 시청에 도란도란 전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청마기념관도 전시할 거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저쪽에 그 여성문화회관도 전시를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뭐 기사에서 안 하지 뭐 부끄러워서 안 하지 뭐 그랬다가도 자기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는 서운하게 하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이런거 하고 선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일괄 청각기념관 다 보낼 테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시가 다 끝나면 돌려드릴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 하나 기념으로 보고 이렇게 끝났어요. 좀 밖에 오면 저녁 제가